아까 1교시에 냈던 그 퀴즈는 전부 다 맞추셨습니까? 오늘 이 2교시 퀴즈는 이 다음에 개업공인사 되신 다음에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될까? 이게 2교시 퀴즈입니다. 다른 거는 3년인데 거래계약서는 과연 몇 년을 보관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의 업무 범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요만큼에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중개법인은 제일 첫 번째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대행에 비슷한 말은 대리알선, 대행하고 알선하고는 똑같은 글자가 한 글자도 없죠. 대행하고 대리는 대자가 같으니까 비슷한 말은 대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를 대리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할 때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주택의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대 관리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일명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입니까?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부동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조금 이렇게 철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예서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에 제공을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개업공예서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업공예사가 아닌 일반인 이렇게 바뀌면 틀리는 거죠. 조금 예민하게 바뀔 때는 공인인계서로 바뀌어도 틀립니다.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공인인계서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에 제공을 할 수 있다? X가 되죠. 공인인계서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고 개업공예서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에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예서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할 때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토지에 분양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토지의 분양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위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이죠.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사나 도배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는데, 알선만 할 수 있습니다. 알선만 할 수 있으니까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할 때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이삿짐센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삿짐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삿짐센터를 알선, 소개시켜주는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토탈 서비스의 개념이 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사가 수반되는 경우 많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이사를 가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시내를 다니면서 시내를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이삿짐센터에 들려서 이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고, 또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도배가게에 들려서 도배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고,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장판가게에 들려서 장판을 깔아달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계사 법령에서 의뢰인 하면은 어떤 존재?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인계사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하늘 같은 우리 의뢰인 이렇게 접근해야 이 공인인계사 법령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같은 의뢰인을 시내를 헤매고 다니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모든 서비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개업공에서는 의뢰인이 계약서 수령을 하는 날 맞춰갖고 이삿짐센터 견적내서 들어오십시오. 장판가게도 들어오고 도배가게도 들어오십시오 하고서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한 다음에
즉석에서 소개시켜주면 의뢰인은 한 장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지방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오직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니까 경매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대리가 아니라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전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 28회 시험 문제와 29회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계업공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임대 관리 할 수 있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이니까 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이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기획부동산, 법인인계업공개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 주거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알선,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이 앞에 틀 안에서 나왔죠. 이 앞에 이제 그 틀 안에서 이 앞에 틀 안에서 전부 다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아두면 그냥 매 시험마다 한 문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계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해당되는 거를 고르는 얘기죠.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임대업, 부동산의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중개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알선만 할 수 있는 거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에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계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됩니다. 니은, 리을, 미음 해갖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회 시험, 29회 시험 전부 다 요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한 문제 한 문제 확보해 나가면은 이 40문제 확보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 시험마다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에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령 및 실무는 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고득점으로 무난하게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명칭입니다. 이 사무소 명칭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어떤 데는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먼저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다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개인은 반드시 어떤 용어를 부동산 중개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 시험마다 나오는 부분 중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분사무소 이렇게 놓고서 누구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되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전부 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꼭 알아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분사무소 소속 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분사무소 소속 공인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룰로 해갖고, 그러니까 앞에서 분사무소가 주어졌으면 책임자고 주된 사무소면은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꿔갖고 이 매 시험마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개 광고물에 이 성명을 표기할 때도 개업공인세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도입된 내용으로서 광고가 되겠죠. 개업공인사가 중개사무소의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세의 성명,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인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에 대한 이 표시, 광고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1년이 징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1, 개업공인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처벌 규정이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느냐?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인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한다.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3-3이니까 가기 전 단계니까 한 단계 낮은 1-1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개업공인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미 등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28회 기출문제가 되는데,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되겠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1에 처한다. 맞죠?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으니까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단계 낮은 1-1.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X.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공인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없단데 이게 있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끝에 다자가 나올 때까지 긴장 풀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거. 이렇게 분사무소 하면 동그라미 친다고 했죠.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책임자가 나와야지 맞는 거고, 대표자가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누가 나왔습니까? 대표자가 나왔으니까는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주어서 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법인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이게 분사무소기 때문에 대표자로 나오면 X가 되는데 이게 앞에를 흐려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에서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X.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다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개업공에서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자는 경우 이는 개설등록 취소서에 해당한다. X가 되겠죠.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에서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으니까는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앞에 있는 요 틀 안에서 전부 다 문제가 나온 거죠. 5개 지문이 다 요 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할 때는 항상 동그라미 큼지막하게 치고 이 지문을 보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할 수 있다. X.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X. 표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있다 없다 요거 갖고 이제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다자가 나올 때까지 긴장 풀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를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덜 했을 때는 이런 실수를 덜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은 대부분의 지문을 전부 다 OX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OX를 하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게 이제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개사. 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중개인이 되는 거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이 중개인을 표기할 때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개사,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게 29회 시험에서 처음입니다. 중개인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17회 시험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17회 시험부터 28회 시험까지는 중개인이라는 용어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 용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9회 출제에 딱 한 번 지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간접적으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법인의 업무 범위에서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 요거는 법인인 개업공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할 수 없죠. 중개인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지문이 나오게 되냐면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X가 되죠.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던 게 옛날 17회 시험입니다. 다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누구는 할 수 없으니까. 중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X.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던 건 20회점이고 다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인 개업공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7번 경매 공매는 중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X.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22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든 이런 단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대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인 개업공에서 이렇게 모든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출제위원이 이 지문을 틀린 지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를 넣지,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단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대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4번은 등록관청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X.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대표자의 성명 명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앞에 배우신 앞에서 나온 요 틀 안에서 전부 다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문제 이렇게 이제 확보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개업공에서는 4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두 번째는 7일 이내에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방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놓고 단서 규정이 있게 되는데,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방에 공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항을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공개사항은 총 7가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7가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개사항 7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이건 이제 한 글자씩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외우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안 외우셔도 된답니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답은 항상 2개 중에서만 정답이 나오는데, 다만 이 단서 규정에서만 정답이 나옵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용을 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항상 요 2개에서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강의를 하지 않고 수험생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다른 학원 출신들도 다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자랑을 하나 봐요. 자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일주일 사이에 불어나니까 급하게 저를 찾는 겁니다. 뭐 학원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를 이제 수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는데 이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공개해야 되는 사항 7가지. 그 다음에 요 다음에서 보면 이제 확인 설명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사항과 확인 설명사항은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 이거를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공개사항 한 글자씩 다 외웠고 확인 설명사항 한 글자씩 따서 다 외웠고 2개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외웠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거 외우래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를 안 외우고 있었는데, 이걸 안 외웠다고 하니까 다른 학원 이 분들이
다른 학우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합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외우라고 해갖고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하시지 말고 배운 대로만 그냥 가서 적용을 시키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끊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끊었는데,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룰이 맞지가 않으면은 저는 학원계에서 붙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 검토하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단서 규정 2개에서만 정답이 나오는데, 권리제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 이게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서 규정이 2개인데 하나는 8번씩이나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고, 다른 단서 규정은 한 번도 정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답이 안 된 이 단서 규정은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예전에 1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서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한 글자씩 다 따서 외우려면은 이 2개에 대한 이 집중이 덜 되겠죠.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외우지 않고 이게 2개만 정확하게 알아둔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나오니까 쉽게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생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합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게끔만 이 요령 있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7일 이내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회의되고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항상 공개 의무. 개업공개서의 의무상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정보 공개 의무. 이게 전속중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항상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7일을 뭘로 바꿔서 10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만들어져도 되고, 그 다음에 2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만들어져도 되겠죠. 2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왔던 게 28회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 공개사항,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제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할 중개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개해야 되는 사항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지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및 오수 폐수.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4번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 2, 29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기관은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개해야 한다 하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내용들은 이거는 법령을 그대로 뺏겨서 지문을 만든 겁니다.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방식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공개사항 7가지를 한 글자씩 써서 외우신 분하고, 권리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 두 사람하고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신 분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두 개만 알아두신 분이, 이분이 훨씬 더 정답을 확실하게 수월하게 찾습니다. 공부한 양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갖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머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시험에 관계없는 부분까지 다 외우면은 안 외운 것보다는 좋긴 하겠지만, 그거 외워서 머리에 들어갈 자리에 진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소홀히 다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수 관리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거래계약서 작성은 아까 퀴즈도 나왔으니까는 잘 알아두시는데, 이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는 서면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거래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에 드는 서식을 정해서 그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답니다. 표준 서식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권장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느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9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외워야 되면 그거를 한 글자씩 이렇게 쭉 따주든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거, 그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가면 저도 한 글자씩 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너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너와 나의 인적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아파트 표시 해야 되겠죠? 아파트 거래대금 당연히 기재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인도 일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어떻게 할 것인지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그 밖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뭐를 기재해야 된다? 계약일을 기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죠. 거래계약서에 거래대금 기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에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한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명 날인도 요즘에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서명 및 날인,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서식이 딱 2개밖에 없다고 했죠. 여기서 거래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이 2개 서식에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등록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찍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나머지 서식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을 하든 날인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서식이라고 했을 때 시험에 나오는 서식은 딱 2개가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여기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등록인장 안 찍어도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의 이들의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몇 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보관해 있죠. 거래계약서만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또한 개업공에서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위반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 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은 개업공에서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2항. 틀린 거를 찾으라 문제입니다. 28회 문제인데 갑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게 이래봬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갑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기간은 5년. 5년 동그라미.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 X가 되겠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하고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여기서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가야 되고 나머지 서식 전속중개계약서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서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됩니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국토부 장관 표준서식 정하고 있지 않다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거래계약서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한다. 이게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중개인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는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및 날인.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서식도 2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 작성이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보수입니다. 이 보수는 매 시험마다 2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수에서는 이제 그 2개를 잘 알아두시는데 이 보수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중개보수 계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 외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외의 주택 외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이 나왔을 때 아니면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주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라.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은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인 경우는 거래계약에 따라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인 경우는 1,000분의 8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도조례는 중개보수를 요율과 한도액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이 시도조례는 시와 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조례 내용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험 범위는 시행 규칙까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과 한도액은 문제에서 주어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인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췄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전국이 다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거래대금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개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 상가주택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복합건축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복합건축물로 규정을 하면은 실제 시험도 복합건축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주택과 주택의 면적이 똑같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매매는 매매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인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분양권인 경우는 기납부된 계약금에다가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해서 거래가액을 구한 다음에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래봬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니까 그 전에 벌써 문제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요게 이 28회 시험에서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고 29회 시험에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회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대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나오면 대개 3번 정도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문은 약간씩 틀리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교환은 큰 교환가액을 기준해서 중개보수를 받게 되고, 임대차 등인 경우는 전세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인 경우는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을 해갖고 거래가액을 구한 다음에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월세에다가 7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해서 거래가액을 구한 다음에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먼저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해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또한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후에 이루어졌을 때, 3동일, 3가지 동일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세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중개거래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세의 고의 또는 과실론이에요. 개업공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 잘못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동그라미. 중개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 1, 2, 3, 4 여기를 문제를 풀 때 이게 조금 착각해서 이걸 XP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5번까지 읽어보면 이 5번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 정답이 이거 5번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정에 빠졌는데 5번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면 자격증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꼭 5번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주택이기 때문에 1,000분의 8 이내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계약금, 기납부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로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하면은 큰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큰 중개상물의 가액,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나열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환료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요게 이제 매 시험마다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자격 취소를 얘기하는 건지 자격 정지 처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사유에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4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앞에 3가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는 양도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소속을 했을 때 당연히 한 단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직 이 법에 위반하여 오직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 세유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6월, 인장거래 확인하라 3월. 여기서는 이 기준 월까지도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동그라미.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 실시해야 되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절차를 이행을 해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는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자격 취소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 처분을 하는 것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그 다음에 문제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소속공인사가 위반할 수 없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소속공인사가 위반할 수 없는 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에 쓰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개업공인사와 의뢰인 일방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소속공인사가 체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격정지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해서 알아두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 부, 결, 이, 양, 업, 투. 그러니까 이 상대적 취소세는 휴, 업, 개, 이, 전, 시, 삼, 등, 금, 지, 이,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업계 이전 시 3등 금지 2-,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상대적 취소세이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에 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X가 됩니다. 휴업계 이전에서 이 전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의무에 위반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업무정지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은 3-3하고 1-1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요령을 부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3-3이 쉽죠. 3-3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디서 나옵니까? 금지행에서 밑에 3가지가 되겠죠.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는 거.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여기 투기하는 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가지가 3-3입니다. and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는 다 정답이 찾아집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행위 1-1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1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3만 외웠는데 1-1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 중에서 3-3을 빼면 되는 겁니다. 3-3을 빼면은 3-3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요것만 빼면 되는 거죠. 요게 이 3-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면 된다? 3-3. 아까 5개 중에서 3-3이 증서지요.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형벌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3-3하고 1-1에 해당되는 사유만 섞어놓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1-1을 찾아라, 3-3을 찾아라. 3-3을 찾으라고 하면은 5개 외웠으니까 그거 찾으면 되고 1-1을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서 3-3을 빼면은 1-1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땐 과태료 처분은 이 사유를 다 외우려고 들지 말고 단계를 밟아서 접근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두시다는 게 맞짱입니다. 이 맞짱이라는 말은 제가 인위적으로 붙였는데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맞짱 1대1로 싸우는 걸 맞짱 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였던 자 연수교육받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재단입니다. 재단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접근한다는 얘기죠.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얼마? 500만 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 100만 원. 두 개는 별도로 정리하고 옵니다. 연수교육받지 않았을 때 확인설명 의무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 그리고 나서 사유를 접근하는데 사유를 외워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지금까지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짱 재단 요거만 알면은 정답이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등록증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이건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 맞는 거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이 맞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 거래당사에게 손해배상 지급의 보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는데 시도이사니까는 X가 되는 거죠. 부동산거래 종망이니까 부동산거래 종망 거래정보 사업자니까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부 다 맞짱 이걸로 정답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제사업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누구랑 맞짱 뜬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협회니까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연수교육이니까 연수교육 실시권자 시도이사가 되는 거죠. X. 등록관청이니까 X. 휴업기한 변경신고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과의 확인설명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다 전부 다 맞짱 이걸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등록관청. 이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받지 않았을 때는 시도이사 맞짱 이걸로 전부 다 정답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총 10개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 외에도 공부해야 되는 사항은 많이 있는데 차차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